질병의 대부분은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혈관이라는 거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결국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산소 같은 것들이 각각 세포 안으로 운반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질병이 생겼다는 거는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든지 아니면 공급은 되는데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질병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혈관이라는 건 심장에서 뿜어주는 압력에 맞춰서 얘가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었다 탄력을 통해서 각 조직으로 영양분들을 운반을 하는데,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은 도는데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심장 입장에서는 딱딱해진 혈관에 비해서 더 많은 힘을 줘서 뿜어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또 부담이 올라가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3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잖아요. 가장 마지막에는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혈관이 망가지면은 관상동맥이라든가 경동맥 쪽에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그 외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콩팥이나 망막 쪽에 혈관이 막히면서 질병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막혀가는 혈관들을 방치해서 생기게 되는 끔찍한 일은요, 우리 신체 부위별로 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딱 두 가지죠. 심장하고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 혈관 질환은요, 이게 7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증상이 생기는데, 이미 그때는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뇌혈관이 70%가 막혔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는요, 정말 적은 양의 영양분으로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빡 나타나면 버티고 버티던 뇌세포가 그대로 도미노처럼 망가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경동맥을 예로 들게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손으로 만져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여기를 초음파로 보거나 검사를 하게 되면 70% 이상 꽉 막힌 경우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70대 정도 되면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진료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한 30-40% 막힌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죠. 이거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서운 게 심장이라 그랬죠. 관상동맥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습니다, 심하게 막힐 때까지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런 심장이나 뇌 쪽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되는 혈관들이고,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신장하고 우리 망막이에요. 작은 혈관들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망가지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거가 가장 최선인 경우가 많아서, 혈관이 막히는 거는 반드시 미리 발견을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혈전도 마찬가지죠. 혈전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정맥에서 발생을 해서 다리 쪽에 있는 심부정맥 같은 게 피떡이 진다는 거죠. 피떡 진 게 다리 쪽에 있을 땐 별로 증상이 없어요. 만약에 그 피떡이 다리에 있는 어떤 혈관을 막으면 거기 국소 부위가 좀 붓고 빨갛게 올라오고 통증이 생기겠죠.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 피떡이 날아가는 거예요. 폐로 올라가서 폐 동맥을 막든지 아니면 뇌로 날아가서 뇌에 있는 동맥을 막게 되면 곧바로 뇌경색이 생기니까,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은 너무나 유명하죠.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혈액 속에 많을수록 HDL이 올라가고 LDL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중성 지방 수치도 낮추는 걸로 돼 있고요. 물론 오메가3가 염증을 감소시켜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안에는 퀘세틴이라는 물질이 함유가 돼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게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특히 동맥경화 같은 혈관 내벽의 손상을 예방하고요,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마찬가지로 있어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또 라이코펜이 혈압 조절을 용이하게 해서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건강 이외에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몇 가지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치매 위험을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잖아요. 무릎 같은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오메가3는 뇌 안쪽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면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면
되면서 우울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양파의 퀘세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걸로 돼 있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이고, 아주 작은 걸로는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암 예방도 해주고요.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같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되게 좋은 게 피부 노화 방지도 도움이 돼요. 이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니까 주름하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우리 망막을 보호해서 황반변성 같은 안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각 음식들의 영양분을 2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섭취법이 따로 있어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마늘이나 무, 마늘과 함께 드시게 되면 오메가3의 지방 함량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죠. 그리고 무가 소화 효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 속에는. 그래서 이 고등어를 소화를 시켜주면서 고등어 속에 있는 영양분 흡수를 더 원활하게 도와줘요. 만약에 고등어를 구워서 드실 때는 레몬즙 같은 거 조금 뿌려 드시면 훨씬 맛도 좋고 비타민C를 함께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콩 같은 거, 견과류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니까 영양학적으로 좀 더 상호작용에 좋아서 고등어 드실 때는 콩이나 견과류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섭취를 해도 되는데요. 한 15분 정도 상온에다가 좀 두세요.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퀘세틴과 항산화 성분이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파를 이렇게 잘라요. 양파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조리법을 설명드리면, 양파즙을 내서 드시면 좋은데 겉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껍질만 살짝 깐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물 500ml 약불에다가 2-30분 정도 좀 끓여서 양파가 물러지게 한 다음에 건더기를 걸러내고 이 물을 식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꿀을 넣어서 그 즙을 마시는 거죠. 내가 만든 나만의 양파즙을 하루에 1-2잔 정도 드시면 굉장히 항산화 효과에도 좋고 혈전 생성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을 받을 겁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볶거나 익힐 때 지용성 성분들이 더 쫙 녹아들면서 체내 흡수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익혀서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 그러고요.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으로는 토마토를 살짝 볶아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거를 이제 파스타 소스로 활용을 해서 드시게 되면 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효과를 더 좋게 볼 수가 있고요. 토마토를 익힌 다음에 이거를 물 200ml 정도 해서 같이 갈아가지고 토마토 주스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보통은 80도에서 한 2분 정도 가열을 하면 6% 정도 라이코펜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한 15분 정도 가열을 하면 17% 정도 증가를 하고요. 30분을 가열하면 35% 정도 라이코펜이 더 증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80도 정도 온도에서 가열을 하고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을 한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과하면 좋지 않죠.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양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요. 배가 좀 아프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특히 생양파를 바로 드시게 되면 이게 위장에 자극이 되면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좀 속 쓰릴 수 있거든요.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양파 바로 먹지 마시고 적당량을 즙을 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양파즙을 또 먹을 때는 공복에 먹게 되면 또 이게 속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식사하시고 나서 양파즙 드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1개 정도만 좀 적당량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를 요해요. 토마토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콩팥이 하는 역할이 이제 칼륨 같은 거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칼륨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되면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막 케찹같이 가공된 거 많이 먹게 되면 케찹 안에는 나트륨 같은 게 좀 많겠죠. 그거 좀 주의해 주셔서 하루에 토마토 권장량은 한 중간 정도 크기로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주의사항은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중금속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등푸른 생선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이라든가 중금속이 몸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과다 섭취를 했을 때 그런 게 생기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 너무 많이 드시면 중금속이 쌓이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환자, 고등어 안에는 퓨린하고 요산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도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되고요.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드실 때 반 토막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혈관을 꽉 막는 최악의 음식들 있죠.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과다한 음식, 그리고 설탕이 과다한 음식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식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야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 패스트푸드죠. 튀김, 감자튀김, 치킨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지만 혈관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린 같은 거 있죠. 코팅이 돼 있거나 재료로 들어간 과자, 도넛 이런 거 좋지 않고, 가공식품들은 대체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초가공식품들,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껍질을 까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은 혈관 건강에는 좋지가 않아요. 이런 음식들이 LDL을 올리고 HDL을 낮춰서 결국에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화지방도 좋지 않죠. 구조를 보면은 안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음식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고체로 된 지방이 내 혈관을 떠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요. 이게 어딘가 흐르다가 콱 막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기름진 음식들, 삼겹살, 베이컨, 소시지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이 많고요. 버터, 생크림, 치즈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파뮤나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도 좀 피해야 되겠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뭐 라면, 햄 다 가공식품들입니다. 전부 다. 젓갈, 김치 이런 것도 적당량 드셔야지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게 설탕이죠. 대표적인 음식은 탄산음료예요. 액상으로 된 또 설탕들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혈관 막는 가장 무서운 음식 중에 하나니까 성분표 보시고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만 끊어도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죠.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초기 단기간에 한 1, 2주 이내에도 이미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음식을 딱 끊었을 때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줄이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정말로 며칠 안에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요거만 끊어도 한 1, 2주 이내에 체중이 좀 줄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때 탄산음료 같은 경우 설탕 덩어리잖아요. 이것만 줄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으니까 체중이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한 2주일 이내에는 실제로 체중이 줄지는 않았지만 몸무게를 재봤을 때 느끼기에는 한 3, 4kg 빠졌을 줄 알았는데 500g밖에 안 줄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왜 본인은 3, 4kg가 줄었다고 느끼느냐? 몸에 에너지가 많아져서 그래요. 근육이 좀 더 좋아지고 체지방이 줄고 그러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몸이 가볍다고 느끼고 체중이 줄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단 2주 정도만 끊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한 달에서 3개월 사이를 이런 음식을 끊었다. 일단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 내벽에 쌓여있던 이런 기름기들이 걷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예방이 되겠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화 혈색소가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가 좋아져요. 인스턴트 음식들, 지방이 많은 음식들, 가공식품들을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만 끊어도 야, 너 얼굴 좋아졌다. 피부과에서 뭐 했어? 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피부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드니까 심장 짜는 힘도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화돼서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끊었다. 이때 되면 이제 정말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체지방 감소가 되고 살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은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혈관 자체도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을 해요. 플라크 축적이 줄어드니까 내벽에 쌓여있던 지방들이 다 걷어지고 동맥경화는 그만큼 더 안전해졌다는 뜻이고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졸중의 위험도도 감소를 하고 심근경색도 낮아졌을 겁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내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관절염이라든가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고 뭐 브레인포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신체 나이가 젊어지죠.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서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 섭취 외에도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습관은요.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추천하는 게 일단 음식은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속에 흡수가 빨리 되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팍 올린단 말이에요. 천천히 먹어야 그만큼 포만감도 쉽게 느끼고 이 혈당 급상승을 막으니까 혈관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꼭꼭 씹어서 한 20회에서 30회 정도는 씹어서 삼키는 게 좋고요. 그래도 여유 있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주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혈당 조절과 포만감 조절을 위해서 먹는 순서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채소를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러고 나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먹어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혈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뭐를 먼저 먹느냐 그리고 빨리 먹느냐 천천히 먹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본 그런 논문이에요. 녹색으로 보이는 저 그래프가요. 정상 혈당 그래프예요. 빨갛게 보이는 저 부분이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팍 칠 수가 있고요. 노말 글루코즈라고 써 있잖아요. 저렇게 정상 레벨로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피크를 치는지를 음식별로 나타낸 건데, 자, 노란색 보시면 코카콜라라고 써 있죠. 먹자마자 30분 이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녹색을 보시면 키드니 빈이라고 되어 있죠. 콩이죠, 콩. 그래도 혈당을 좀 덜 올리는 거고요. 연어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연어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미 배 안에서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니까 혈당 피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잘 조절을 해줘도 우리 혈당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낮출 수가 있고요. 실제 비만 환자분들한테 먹는 순서만 바꾸게 했더니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았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식습관 말고도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생활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고요.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2가지 대표적으로 있지만 2개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하면서 근력 운동 한 2번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돼요. 코티졸이 바로 혈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코티졸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명상하는 거, 하루에 한 5분 정도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숨을 천천히 쉬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 꼭 하세요. 집, 직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취미생활을 통해서 나한테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해소를 해준다면 호르몬이라든가 심장 박동수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잠도 좀 더 잘 잘 수 있으니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연과 절주라고 했잖아요. 흡연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산소가 줄어드니까 동맥경화 당연히 일으키겠죠. 금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심혈관 질환이요, 1년 정도 금연하시면 벌써 한 절반 정도 줄어들거든요. 음주, 그러니까 절주죠. 과도한 음주는 당연히 혈관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2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잔 정도 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뭐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지, 거의 매일 드시고 이건 좋지는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균형이에요, 균형. 여러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원푸드 다이어트가 몸에 좋대, 그래서 그것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양한 식단을 먹으면서 뭐 몸에 좋다는 거 조금 더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막 한쪽에 치우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스트레스와 마음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수면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인 활동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거창한 큰 계획을 세우고 한다기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10분만 한다. 그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채소 조금이라도 한 접시라도 일단 먹기 시작한다. 싫어도 일단 요거 밥 먹기 전에 요거 하나 먹고 시작한다. 그거만 실천해주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한 1년 후, 2년 후에는 훨씬 좋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 작은 것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40대 이후에 한 10년이 지날 때마다 뇌의 부피가 한 5%씩 줄어들어요. 거기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뇌의 퇴행성 변화가 더 가속화된다는 뜻이죠. 이 뇌 질환은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게 골든타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단 1분이라도 줄이는 게 좋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되는 뇌 질환의 신호는요, 대표적으로 두통입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되게 흔하잖아요.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두통과 좀 달라요. 뇌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뇌졸중인 것 같아요. 이 뇌졸중은요, 예고가 없이 바로 찾아오게 되고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시간을 다툽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저는 뇌질환 중에서 뇌졸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뇌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좀 볼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뇌 질환 발생 수를 보면 점차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22년까지를 보면 거의 한 20% 정도 환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한국에서 왜 이런 뇌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는 만성질환 때문에 그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이게 뇌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질환들은 빨리 발견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3대 만성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좀 고령화가 됐죠. 그만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뇌졸중, 치매, 뇌종양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특히나 한국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뇌졸중 환자가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특히 뇌 질환을 더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요. 뇌가 나이가 들수록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40대 이후에 한 10년이 지날 때마다 뇌의 부피가 한 5%씩 줄어들어요. 뇌는 회백질하고 백질이 있는데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이 뇌 건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피가 각각 12%랑 9% 정도 10년이 지날수록 이제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뇌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 용량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뇌의 퇴행성 변화가 더 가속화된다는 뜻이죠. 치매라는 게 꼭 알츠하이머만 있는 건 아니죠. 뇌 혈관에 의한 혈관성 치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더 결과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위에는 나이가 들면서 뇌의 퇴행성 변화를 겪는 뇌고요. 아래쪽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고 있는 뇌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는 뇌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런 뇌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큰 충격을 받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병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든 뇌임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외상을 받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졌을 때 미토콘드리아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더 쉽게 손상을 받고 정상적으로 나이가 든 뇌임에도 불구하고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뇌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뇌가 망가졌다. 장기간 이 요양 치료를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나이가 들고 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고 죽기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죽기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거의 침상 생활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뇌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면 그런 기간을 줄이고 훨씬 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뇌질환은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게 골든타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평균을 보면은 4시간 반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병원은 언제 가야 돼요? 한 3시간 이내에는 가야 돼요. 병원에도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 늦게 가는 원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증상이 좀 경미해서 안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살짝 어지러운데 이거 뭐 별일 있겠어? 하고서 뇌경색이 생긴 건데 병원에 늦게 도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내지는 당뇨가 있으면 또 증상이 잘 안 오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병원에 늦게 도착하시는 분도 있고 뇌질환이 제일 무서운 게 자다가 생겨요. 아침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언제 생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두 시간 이내에 생겼으면 괜찮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에 늦게 오시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임산부예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임산부가 병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임산부 입장에서 무섭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영향이 갈까봐. 엑스레이 당연히 못 찍고요. CT도 당연히 못 찍고요. MRI 찍어도 되는데 MRI 같은 경우는 30분, 40분 정도 누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윙윙윙윙윙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될까봐 병원을 못 갑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산부인데 머리가 되게 아픈데 괜찮겠지 하고서 약도 안 드시고 며칠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안 돼서 진찰을 했는데 일반적인 두통과 좀 달라요. 간단한 MRI부터 해봅시다 해서 검사를 했더니 뇌출혈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연결을 해드리고 뇌출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잖아요, 뱃속에. 당장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아이가 그때 8개월? 그 정도 됐을 때라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산모와 아이 둘 다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먼저 출산을 하고 뇌출혈에 대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되는 뇌 질환의 신호는요. 일단 대표적으로 두통입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되게 흔하잖아요. 이 두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어디 만지냐면 여기 만져요. 여기. 아우 두통 이래요. 여기 아픈 거는 사실 뇌 질환하고 관련 없을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뒤로 뻗치는 이런 두통도 사실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 그림 보시면 모델분이 요 이마 만지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인상 쓰면서 요 눈썹 위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근육 사이에 딱 끼면서 생기는 두통이고요. 여기 뒤통수부터 찌릿찌릿하거나 정수리 쪽으로 뻗치는 두통은 요 그림 보시면 노란색으로 올라가는 저게 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인데 저 신경이 뒷목에서 걸려가지고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어느 한 군데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는 두통은 안심을 하셔도 돼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 경우 많아요. 진짜 무서운 두통은 전체적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뇌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터질 듯한 통증이 생기고요. 아침에 뇌압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두통이 심하고 오후에는 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순간적으로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세상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기절하듯이 아픈 두통을 겪게 돼요. 예사로운 두통이 아니니까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두통이라고 생각해서 진통제만으로 버티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진찰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말투가 좀 이상해요. 대화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말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리액션이 감정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두통약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 맞고 그런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몇 개월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통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MRI를 찍었더니 뇌종양이 뇌 안에 굉장히 크게 자라 있더라고요. 뇌종양이 점차적으로 뇌를 누르니까 이게 뇌 압력이 올라가니까 두통이 생기고 뇌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감정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마치 무감정인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진통제 먹고 그분 계속 주사 맞고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통이라는 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통 이외의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는 판별법, 흔히 얘기하는 B-FAST라는 게 있어요. B, 밸런스, 균형을 못 잡고 막 어지러워요. E는 I입니다. 뇌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눌리니까 망막도 눌리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좀 흐려지고요. F가 face, 안면신경이 마비가 오면서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그 다음에 A, arm, 손이 툭 하고 힘이 빠져요. 손목이 툭 처지거나 어깨 아래로 이렇게 툭 처지거나. S는 스피치,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말이 안 나와요. 특히 언어 중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막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내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신호증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보면서 막 되게 갈망하는 눈빛인데 입이 안 떨어져요. T, 앞에 있는 BEFAS의 증상이 있다면 Time to call 119예요. 119에 전화할 때가 된 겁니다. 이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 병원 가라는 뜻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프 보면 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색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예후예요, 예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예후. 처음에 25분에서 50분 이내에 급격하게 막 시간별로 떨어지는데 5분마다 생존율이 3.5%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시간 정도 되면 5분마다 1.3%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최대한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골든타임은 3시간이지만 무조건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단 1분이라도 줄이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벌써 3, 4시간 이상 돼서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5분마다 0.1%밖에 그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이미 초기에 뇌세포들이 많이 손상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길게 늘어나도 후유증이 별로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반에 1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빨리 병원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지식이 없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뇌압이 올라가고 뇌출혈이 탁 생기게 되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막 구토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체한 줄 알고요. 막 등 두들겨 주고요. 물 줘요. 그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서 응급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음식이나 물 같은 게 위장 안에 있으면 이게 구토를 하면서 폐로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으로 되게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안정된 상태가 좋은데 체했는 줄 알고 막 등 두들기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 충격 자체가 뇌로 가니까. 누워 계시는데 그냥 누워 있지 말고 상체를 30% 정도 세우세요. 헤드 엘리베이션 30도만 돼도 뇌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게 되면 두통이 조금 줄어요. 의식도 조금 돌아오고. 왜냐하면 구토 자체가 과호흡을 유발을 하면서 이게 뇌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좀 괜찮네 하고서 물 드시지 말고 절대 안정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뇌질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뇌의 속을 볼 수 있는 거는요, CT랑 MRI가 제일 좋아요. MRI가 가장 많은 정보들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CT보다 무조건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CT는 출혈이 잘 보입니다. MRI는 뇌경색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MRI는 그 뇌 실질 안쪽에 어떤 병변이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MRI가 훨씬 많은 정보를 주기는 해요. 근데 MRI, CT 쉽게 찍을 수 있지는 않죠. 왜냐면 비용도 좀 비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찍기 위해서는 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조영제를 쓰는 CT나 MRI를 찍게 되면 금식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만 해도 뇌졸중 환자의 한 80%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동맥 검사는 준비가 필요 없죠. 병원 가서 경동맥 검사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서 경동맥 검사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편안하게 누워서 여기 목에다가 딱 대서 검사를 해보면 경동맥이 두꺼워져 있는지, 좁아진 데가 있는지, 혈관벽 손상이 있는지. 진짜 장점은 실시간으로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주니까 제가 궁금한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돼요.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경동맥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괜찮은지 좀 봐야 됩니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다른 부분도 동시에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검사예요.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 50% 막힐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봐도 되고, 70% 이상 막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T나 MRI 검사하기 전에 어떤 검진의 목적으로 경동맥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좋고,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뇌혈관에 대해 검사를 해서 뇌 질환, 예를 들어 뇌동맥류 같은 게 나왔다, 아니면 동맥경화가 있다, 이거는 죽을 병이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하게 되면 흉터도 이만하게 생기고 후유증 때문에 어딘가 한 군데가 마비가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뇌동맥류라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동맥류가 있지만, 아주 사이즈가 작고 위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 좀 경과 관찰하면서 나중에 더 커지면 그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을 안 하고 요즘에는 머리 뼈를 제거를 하고 하는 개두술 말고요, 혈관 내 수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허벅지 쪽으로 해서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맥류에 코인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되면 겉으로 흉터도 남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동맥경화도요, 동맥경화 생겼다고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만성질환 예방하신다면 충분히 동맥경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 영양제, 식습관, 오메가3죠. 등푸른 생선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거. 이거는 꼭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같은 게 항산화제랑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요. 이런 것들이 뇌의 산소 공급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은 비타민 E랑 불포화 지방산이 많죠. 이게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고 하고요. 녹색잎 채소는 비타민 K랑 엽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콜린하고 비타민 B가 되게 풍부해요. 이게 기억력을 좋게 하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강황 같은 거, 카레죠. 컬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죠. 식습관을 지중해식으로 하신다면 뇌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 좋을 거고요. 가공식품은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이 점성이 올라가서 찐득찐득해지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혈관을 막고 아니면 혈관벽을 약하게 해서 혈관이 터지는 이런 뇌출혈을 유발을 하니까 물을 충분히 드셔서 혈액을 좀 묽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을 매일 반복하시면 뇌혈관,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뇌를 어떻게 운동하느냐, 뇌 자체를 운동할 수는 없죠. 뇌로 가는 혈관은 목을 통해서 올라가죠. 이 목과 승모근, 어깨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깨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쭉 벌려주시고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10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어깨가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두 번째, 승모근 조이기. 승모근을 있는 힘껏 쫙 조였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세요. 이거 10번 할 겁니다. 목하고 붙어있는 이 승모근을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쭉 올렸다가 쭉 내리고, 쭉 올렸다가 쭉 내리고. 이거 10번 하세요. 세 번째로는 목 돌리기. 목을 좌우로 90도 돌리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잘 안 되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90도 돌아갈 때까지 10번 정도 목의 근육을 풀어주세요. 자, 네 번째 운동, 캣카우 운동이라고 고양이처럼 몸을 이렇게 웅크렸다가 소처럼
뒤로 제끼는 겁니다. 숙였다가 제꼈다가. 마찬가지로 10번 정도 해주세요. 마지막 운동은 마무리 운동이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목 주변과 승모근 근육을 다 이완시켰으면 천천히 숨을 쉬어서 산소를 뇌 쪽으로 올라가도록 심호흡을 해줍니다. 이렇게 신선한 산소를 뇌로 공급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뇌혈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운동 매일매일 따라하세요.